그날 시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렀다. 10억을 받고 민호를 떠나라. 그 말은 총알처럼 정확했다. 내 자존심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남은 건 텅 빈 구멍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서재 문을 닫는 순간 복도 바닥이 흔들리는 듯 했다. 아니, 내가 흔들렸다. 10억 그 액수는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민호와 함께 꿈꾼 미래를 한꺼번에 계산한 가격이었다.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였다. 그 사실이 뼈를 녹였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32살, 아직 젊지만 눈가에 생긴 주름은 결혼 후 5년 동안 쌓인 피로였다. 민호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 조용히 사라져라. 그 말들은 칼날이 아니라 차가운 물이었다. 스며들어 살을 얼리고 뼈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떠난다면 10억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갚고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다시는 이 집안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가능했다. 하지만 떠나지 않는다면? 그때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스쳤다. 떠나지 않고 남아서 그들이 나를 돈으로 평가한 그 기준으로 그들을 무너뜨린다면? 그 생각은 처음엔 터무니없었다. 나는 증권사에서 3년 일한 적 있는 평범한 직장인 출신이었다. 박 회장님의 회사 매출이 연 3천억이 넘는다는 건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생각이 한번 뿌리를 내리자 뽑히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생각은 점점 선명해졌다.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었다.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민호에게 커피를 타주었다. 그는 신문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너랑 따로 얘기했다고 하던데?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사업 얘기 좀 하셨어.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게 박민호였다. 아버지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아내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결혼을 끝내지 않겠다. 끝낼 사람은 내가 될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시어머니의 말투, 집안 식구들의 대화, 민호의 습관, 그리고 회장님의 일상을 관찰했다. 모든 것을 메모했다. 노트 한 권을 새로 샀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 안에는 내가 잃어버린 자존심의 무게가 쌓여갔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울음은 사치였다. 회장님은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8시 30분에 사무실에 도착한다. 점심은 늘 회사 근처 일식집에서 먹고 오후 4시쯤 골프 연습장으로 간다. 금요일 저녁이면 강남의 룸살롱 블루문에 들른다. 비서가 예약하고 비용은 법인카드로 처리된다. 나는 그 모든 일정을 2달 만에 파악했다. 민호는 모른다. 그는 아버지의 일상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나는 증권사 동기였던 선배에게 연락했다. 3년 만이었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잘 지내? 그냥. 투자 공부 좀 다시 하려고. 선배는 웃었다. 갑자기. 부자 남편 있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웃음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그래, 나는 부자 남편 덕에 사는 여자였다. 그래서 더 증명해야 했다.
선배의 도움으로 나는 비공개 증권 계좌를 만들었다. 결혼 전 모아둔 돈과 결혼 후 민호 몰래 모은 용돈을 합쳐 8천만 원이었다.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나는 박 회장님 회사 주식을 조금씩 사모았다. 장외 거래로 제3의 계좌를 통해 이름이 새지 않도록 밤마다 차트를 봤다. 회사 실적은 겉보기엔 괜찮았다. 하지만 세부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이상한 점이 보였다. 해외 법인으로 자금이 흘러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돈이 있었다. 건설업계 특유의 관행이라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컸다. 나는 그 흔적을 따라갔다. 혼자였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민호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그는 내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요즘 피곤해. 그냥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의 무관심에 감사했다. 그 무관심 덕에 나는 자유로웠다. 가장 힘든 건 어머니였다. 병원비가 밀려 있었다. 10억이면 당장 해결됐을 돈. 나는 어머니에게 거짓말했다. 민호가 도와준대. 어머니는 믿었다. 그 거짓말이 나를 옥죄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모든 게 끝이었다. 내가 다시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로 돌아갈 테니까. 어느 날 회장님이 또 나를 불렀다. 이번엔 민호도 함께였다. 지은아, 아직도 생각 중이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민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회장님은 미소 지었다. 시간을 더 주마.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내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 그 말은 위협이었다. 나는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였다. 그는 내가 약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나의 무기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악몽을 꿨다. 회장님이 나를 웃으며 10억 지폐로 덮는 꿈이었다. 숨이 막혔다. 깨어나서 토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다시 노트북을 켰다. 눈물이 말라 있었다. 눈물마저 사치였으니까. 3년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박민호의 아내가 아니었다. 적어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 이해심 많은 아내였다. 회장님은 나를 포기한 듯 했다. 10억 제안은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나를 무시했다. 가족 모임에서 내 말은 공기처럼 흘러갔다. 나는 그 무시를 받아들였다. 그것이 나의 방패였다. 그 사이 나는 변했다. 증권사 동기들, 선배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펀드 매니저들과 네트워크를 쌓았다. 내 계좌는 8천에서 4억으로 불었다. 운도 따랐지만 더 큰 건 내가 박 회장님 회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간 돈은 결국 회장님 개인 계좌로 돌아오고 있었다. 탈세와 횡령의 증거였다. 나는 그 자료를 조금씩 모았다. 직접 손에 넣은 건 아니었다. 해커에게 돈을 주고 변호사에게 자문받고 기자 한 명과 은밀히 접촉했다. 모든 건 제3의 경로를 통해. 민호와는 이혼 직전까지 갔다. 그가 바람을 피웠다. 상대는 회장님이 소개한 재벌 3세 딸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 분할 자료를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 문서 몇 개를 손에 넣었다. 결정적이었다. 회장님은 여전히 강했다.
하지만 나이 70을 넘기며 건강이 나빠졌다. 민호는 여전히 무능했다. 후계 구도는 흔들렸다. 주가는 서서히 하락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내 이름으로 직접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 그 아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주식을 18%까지 모았다. 공개 매수 직전이었다. 가장 힘든 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장례식장에서 회장님과 민호가 왔다. 회장님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20억으로 올려주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속으로는 웃었다. 20억. 이제 그 돈은 의미 없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였다. 민호는 다른 여자와 있었다. 나는 와인을 한 병 비웠다. 취하지 않았다. 취할 수도 없었다. 와인을 다 마신 뒤 나는 노트북을 켰다. 공개매수 공시 자료를 최종 확인했다. 내일이면 세상이 뒤바뀔 터였다.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이걸 정말 원하는 걸까? 회장님의 제국을 무너뜨리면 나는 무엇이 남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버튼은 눌러졌다. 뒤돌아갈 수 없었다. 공개 매수가 시작된 날 주가는 15% 폭락했다. 회장님은 즉시 대응했다. 백기사로 다른 건설사를 끌어들였다. 언론은 경영권 분쟁이라 불렀다. 내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페이퍼 컴퍼니 뒤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회장님도 몰랐다. 그는 경쟁사를 의심했다. 그게 나의 계산이었다. 민호가 나를 찾아왔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화를 냈다.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미치겠대.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나 그냥 투자 좀 했어? 그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이미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겉으로는 화해한 척했다. 그는 다시 무관심으로 돌아갔다. 회장님은 나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협박이었다. 내가 뒤에 있는 거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놀란 척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협박이 실수였다. 나는 그 대화를 녹음했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 터였다. 분쟁은 6개월 지속됐다. 주가는 반토막 났다. 임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회장님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입원 소식이 들렸다. 나는 병문안을 갔다. 병실에서 그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너였구나. 나는 미소 지었다. 네, 회장님. 그는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지분은 35%를 넘겼다. 백기사는 철수했다. 돈이 떨어졌다. 이혼은 조용히 끝났다. 민호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필요 없었다. 재산 분할 대신 나는 그의 자존심을 가져갔다. 가장 괴로웠던 건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예전에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던 딸이었다. 민호를 사랑했던 여자였다. 이제 나는 아무도 울지 않았다. 승소 후 축하 파티에서 동료들이 샴페인을 터뜨릴 때 나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빈 껍데기 같았다. 회장님은 퇴원 후 나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패배를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얼마나 원하느냐? 나는 대답했다. 회사 전체를. 그는 웃었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너, 무서운 여자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섭다는 말,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인수 절차는 냉정했다. 변호사들, 회계사들, 언론, 주주총회. 모든 게 숫자와 서류로 결정됐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다. 민호는 아버지 곁을 지켰다.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받아들였다. 그게 내가 치른 대가였다. 인수 대금은 시가보다 30% 낮았다. 회장님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선택지가 없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그는 손이 떨렸다. 나는 떨지 않았다. 펜을 쥔 손은 차가웠다. 회사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 박 회장님이 평생 쌓아온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더 큰 복수였다. 직원들은 나를 새로운 회장으로 불렀다. 일부는 박수 쳤다. 일부는 등을 돌렸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제 만족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가 더 필요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필요했던 건 만족이 아니었다. 증명이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이미 끝났다. 회장님은 인수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갔다. 민호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나가. 나는 나가지 않았다. 조문객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날 밤 회사 최상층 내 방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불빛이 아름다웠다. 예전엔 그 불빛이 꿈처럼 보였다. 이제는 그냥 불빛이었다. 나는 와인을 한 잔 따랐다. 마시지 않았다.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곡수는 완벽했다. 하지만 내가 사라졌다. 예전의 김지은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은 건 이 제국의 주인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이제 모든 게 내 것이다. 건물, 직원들, 브랜드, 그리고 박 회장님이 평생 지켜온 이름까지. 언론은 나를 여제라 불렀다. 나는 그 호칭을 거부하지 않았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민호는 해외로 떠났다.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 묘소엔 가끔 간다. 꽃을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아니면 무서워하셨을까? 알 수 없다. 묻지 못했다. 가끔 꿈을 꾼다. 회장님이 나를 보며 웃는 꿈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한다. 깨어나면 아무 느낌이 없다.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슬픔도 없다. 그저 공허뿐. 오늘 아침 옛 서류를 정리하다 10억 수표 복사본을 찾았다. 회장님이 처음 제안했던 그 금액. 나는 그 종이를 찢지 않았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왜냐고. 나도 모른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 걸까?